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모군란까지 했고요. 자, 80년대 가장 중요한 사건, 자, 갑신정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그 이모군란,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렇게 해서 80년대를 대표하는 사건이라 보통은 이모군란 갑신정변 정도 중에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는 예를 들어 근대 개화정책 지난번에 했던 시체단을 보내서 개화정책을 하는 그 부분을 물어보든가 요 근처에서는 보통 이렇게 한 80년대 주제 한 3개 중에 하나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갑신정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은 이모군란과 함께 양대 축인데 근데 굳이 표현한다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갑신정변을 조금 더 중요한 사건으로 봐요. 그래서 한능검에서도 보면 이모군란보다는 갑신정변이 그래도 조금 더 나오지 않나?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시험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자, 가볼게요. 배경. 자, 이모군란 이후에 급진 계합파의 입지가 줄었다. 근데 이 이유는 일단 이제 간단하게 요약했으니까 배경만 좀 얘기하면 이모군란 이후에 민씨 정권이 다시 집권하면서 일단 친청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화가 죽잖아. 그러니까 이들의 요청이나 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화정책이 전체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들이 그러면 그렇다고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청나라한테 저렇게 굽신대고 저놈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난리냐? 그러면서 이건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정부를 막 비판해.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민씨 정권이 찍혀요. 그래서 박영일 같은 경우는 아예 막 전라도로 날아가고 막 그러거든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입지가 축소된 거야.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청푸전쟁이 터집니다. 청푸전쟁. 이 청푸전쟁은 가볍게. 자, 청푸전쟁은 청나라와 말 그대로 프랑스가 전쟁한 거겠죠? 근데 이건 누구 때문이냐면 베트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그러니까 우리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라야. 됐죠? 그러니까 동남아 중에도 특히 중국 느낌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베트남이죠. 그런데 베트남도 이제 청나라가 종주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좀 밀렸던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쪽으로 방향을 튼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중국의 인도 차이나 반도 시작되는 쪽에, 그러니까 중국의 강남 지방에서 그 첫 번째 나오는 남북으로 긴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베트남 쪽으로 가니까 청나라가 베트남을 지키기 위해서 청나라랑 이제 프랑스랑 싸웠던 거야. 이게 청푸전쟁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서 당시에 지난 시간 이모군란 때 기억나십니까? 그 조선에 정예병력 3,000 정도를 데리고 왔잖아. 그쵸? 가장 최종의 병력. 그래서 와서 바로 그냥 이모군란, 반란을 일으킨 군대를 진압하고 대원군을 청나라에 압송하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인천에 그러니까 이게 용산에 머물고 있다가 3,000이 인천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 다음에 1,500은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1,500은 인천에 남아서 이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급진계합파 입장에서는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두 세력이 하나가 누구야? 민씨 정권.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청나라 놈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나가면서 정말 보니까 좀 있으면 다 나갈 기세야. 보니까 프랑스와 전쟁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가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앞에서 제가 보빙사 얘기 기억나시죠? 83년에 보빙사가 미국을 가고, 그리고 이제 보빙사가 돌아오고 나서 그러니까 정부의 건의에서 만들어지는 게 우정국이에요. 오늘날의 우편사무를 담당하는 우체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정국을 오픈을 하는데, 근데 초대 우정국 총국장이 누구냐면 당시에 영의정 홍순목의 아들이었던 홍영식이에요. 그러니까 홍영식이 초대 그러니까 우정총국의 책임자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홍영식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김옥균, 박용유, 홍영식, 서강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급진계합파예요. 그러니까 젊은 계합파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홍윤 씨 누구랑 친하냐면 김옥균, 박용효랑 친하거든. 그러니까 김옥균, 박용효한테 사실은 제안을 한 거야. 이게 너무나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고종이 창덕궁에 있었는데, 창덕궁이 이렇게 좀, 창덕궁이 남북으로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우정국이 어디냐면, 창덕궁에서 이렇게 나와서 바깥으로 조금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한 두 블럭쯤 이렇게 좀 내려오면, 여기에 이제 우정국이 여기에서 오픈식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물론은 되게 근거리죠. 그래서 이제 뭐 한 두 블럭이면 여러분 뭐 금방 가잖아요. 근데 어쨌건 군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지금도 그러니까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관이나 뭐 관청이나 뭔가 하여튼 무슨 뭐 연구소나 이런 거 이제 막 오픈식 하면 또는 극장이나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정부의 위정자들이 가잖아요. 주요 정치인들이 가서 거기 가서 소위 말해서 그 커팅식 하죠. 이렇게 쭉 했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가 이렇게 테이핑하고 끊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종과 민씨 그다음에 주요 관료들이 바깥에 있는 우정국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늘이 준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나라 군대도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도 좀 있으면 곧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급진 계합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젊은 계합파들이 앞에서 여러분 박교수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통상계화론자의 거두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을 주도했던 그리고 제네럴 쇼머너 사건 터졌을 때 평양 감사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정대사에서 임술밀란 터졌을 때 경상도 안핵사 그래서 설종에게 삼정이 정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건의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교과서에 여러 번 언급되는 사람인데 근데 박규수가 실제로 그 청나라에 한번 들어갔다 와요. 그러니까 사신단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베이징 텐진 조약 맺은 그 다음이거든요. 2차 아편 전쟁.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박교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청나라에 우리 형님 나라 청나라에 그러니까 황제 성인 자금성이 영포연합군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청나라 황제가 서쪽으로 도망가고 막 개망신 당할 때 알았잖아. 그게 우리한테 충격적인 사건이야. 근데 이제 박교수는 실제로 이제 청나라 사신단으로 그 시기에 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더 컸지. 그리고 1866년에는 무슨 일도 벌어지냐면 그 평양 감사로 있을 때 기억나시죠? 제너럴 쇼모노라는 미 상선이 하나 오잖아. 근데 그들과도 한번 붙어봤잖아요. 근데 당시에 상선들도 해적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좀 뭐 총이라든가 이런 무기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이게 정식 군함도 아니고 이게 하물며 미 상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도 박규수는 놀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 서구 열강들이 진짜 제대로 군대를 다 끌고 쳐들어오면 그럼 이제 과연 조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당시에 이제 의관이었던 오경석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오경석이 뭐 박혜수도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우리나라의 영환지략 해국도지라는 이제 중국의 유명한 책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개화사상을 퍼뜨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개화사상에 한해서는 박교수의 사실은 스승격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교수가 개화의 필요성을 느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집권 세력이 대원군이야. 이게 대원군 집권기인데 근데 박교수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평양감사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좀 이따가 한성부 판윤으로 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 있다, 그러니까 평양시장으로 있다가 서울시장으로 온 거죠. 서울시장은 지금도 여러분 요직 중에 요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가 지방 그러니까 지선의 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작은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건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으로 부임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뭔가 개혁하고 싶지만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해봤지만 뭐 대원군한테 씨알도 안 먹혀요. 그래서 박규수가 자신의 사랑처에서 미래를 준비해. 그 미래를 준비하는 비밀 병기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처에 김옥균, 박용효, 박영교 그 형제 됐죠? 박영교, 홍영식, 서강범 이런 사람들을 불러.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사랑처에서 이제 오경석, 역관 있잖아요. 오경석을 오라 그래서 해국도지, 영환지략 이런 책을 가지고 이 잘 나가는 집안의 똘똘한 도령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팀들이 급진계합파 요 팀들 있잖아요. 진짜 잘 나가는 집안들이야. 그러니까 김옥균 있죠. 아주 정통 안동김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진짜 우리가 세도 가문 얘기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진짜 경상도 안동김씨가 아니고 그 노론벽파의 최고, 그러니까 그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팀들은 보통 이제 서울에 있어요, 서울. 그래서 그 신안동 김씨라 그래. 그래서 이제 정말 딱 신안동 김씨예요, 김옥규는. 그리고 과거, 10년시 과거 전체 수석.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수능 전체 수석 출신. 당대 최고의 천재입니다. 됐죠? 그리고 박용효가 누구냐면, 박용효가 철종의 부마예요. 그러니까 철종의 사위. 됐죠? 부마는 우리 고려할 때 부마국 기억나시죠? 그래서 로얄 패밀리야. 종친이라고. 그 다음에 그 홍영식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그러니까 영의정 홍순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집안이 빵빵한 친구들이야, 이 친구들이. 그래서 박 교수가 미래에 대한 병기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집안에 똘똘한 도령들을 찍은 거야. 그래서 자기 사랑채에 불러서 미래를 준비한 거죠. 됐죠? 이게 바로 급진기아파야. 그런데 이 갑신정배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들이 너무 섣불리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홍영식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스터디 멤버잖아. 그러니까 김옥균, 박용효, 뭐 서왕범 얼마나 다 친하겠어. 그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프로그램 진행자인데 이거 진짜 하늘이 우리한테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 중에 병권의 책임자, 뭐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냥 진짜 잘 나가는 집안의 도령들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잘 나가니까 기본적으로 집에 노비들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신정변이라는 게 정말 어이없게 자기 노비들 끌고 온 거야, 노비들. 우리가 군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고종이, 왜냐면 이 사람이 책임자니까, 프로그램 진행자잖아. 요 축하연회나 오픈식을 여기 책임자니까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총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진행 과정을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의 국왕과 왕후가 진짜 소수의 호위무사들만 데리고, 그러니까 물론 먼 거리는 아니지만 요 앞에 있는 우정국으로 나오게 돼. 궁 밖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궁 안을 우리가 쳐들어가는 거는 군대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궁 밖으로 나오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거야. 하늘이 준 기회다. 됐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청나라 군대가 아직 남아있죠. 이게 좀 거슬리긴 한데, 그래서 김옥균, 박용효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일본에다 도움을 청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본 공사를 만나러 가요. 일본 대사관에 가서 김옥균, 박용효가 일본 공사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플랜을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 근데 문제는 청나라 군대가 개입되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청군이 움직이면 일본 군대를 좀 지원해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이모군란의 결과 재물포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이 받아간 거 두 가지가, 하나가 배상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을 경비할 수 있는 경비병 한 2개 중대, 대략 한 200에서 300명 정도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도와주겠냐. 그랬더니 일본 공사가 흔쾌히 도와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또 김옥균, 박용효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역시 일본 짱 막 이러고 온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정국 축하연, 그러니까 그 오픈식을 계기로 해서 정변이 터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씨 정권의 주요 인사들 있죠? 민씨 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상당히 많이 제거해요. 특히 중견민 씨가 가장 예뻐했던 민영익. 제가 그 민영이 얘기했었잖아요. 보빙사, 그 다음에 뭐 별기군 이런 거 하면서 얘기했죠. 그래서 민영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자상 33번. 여러분 자상이라는 게 뭐냐면 칼침. 됐죠? 그래서 영화 친구 보셨어요? 거기 보면 장동건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옛날 영화라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네. 막 비 맞으면서 그 장동건 죽이는데 이렇게 무슨 뭐야 모자 쓰고 막 이런 애가 비 맞으면서 와서 장동건 칼로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영화에 나오는 그 담근다 그러잖아. 이렇게 막 하잖아. 근데 장동건이 거기서 또 멋있게 막 칼침 막 맞으면서 뭐라 하냐면 뭐 고마해라, 많이 묻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여러분 몇 번 찔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33번이면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왼쪽 귀에서 여기 볼까지는 다 잘려 나가고요. 그다음에 칼침 33번. 뭐 거의 사람이 핏덩어리가 됐겠죠. 그래서 뭐 죽었다고 다 죽은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뭐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때 여기 누가 있었냐면 조선공사 알렌이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 들어만 두세요. 조선공사 알렌. 그래서 알렌이 온 거야. 그래서 알렌이, 근데 이 조선공사 알렌이 직업이 닥터거든요. 그래서 스탑 컴컴온 해고 와서는 여러분 서양 의학이 외과 의학이잖아. 그래서 이제 슉슉슉슉 해주고 꼬매가지고 민영익이 살아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올레 하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고종이 나중에 민영익을 지원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걔 이름이 광해원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운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그래서 이게 85년에 만들어지거든요. 됐죠? 그러다 나중에 이름을 와 진짜 엄청 잘 부러지네. 자 제중원이라고 바꾸게 되는데 그런데 이 광해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토리 하나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원래 그대로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러니까 정말 권력을 잡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 허망하게도 자 청군이 굉장히 발빠르게 개입해요. 그래서 그냥 3일 만에 끝나버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명 3일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3일천하. 됐죠? 그래서 그냥 바로 진압돼요. 됐죠? 좀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들이 꿈꿨던 세상. 그럼 이들은 도대체 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어. 그런데 도대체 이들이 뭘 하려고 했냐? 자, 그걸 오늘날 우리는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 이 개화당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들이 발표했던 14개조 개혁 요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들이 추구했던 어떤 개혁의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갑신정변은 우리나라 근대화 운동의 성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어떤 성격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갑신정변 14개조 개혁 요강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를 폐지해라.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제. 됐죠? 그래서 이게 둘 다 최초예요.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결과입니다. 자, 결과는 바로 진압이 돼요. 그러면서 청나라 내정 간섭은 더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민씨를 누가 살려줬어? 이번에도 청나라가 살려준 거죠. 됐죠? 그래서 청나라가 살려줬고 그러면서 자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화됩니다.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에 두 개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이거 좀 눈도장 찍어두세요. 갑니다. 자 하나가 뭐냐면 한성조약. 한성조약은 뭐냐면 조선이 일본에게 또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 그 다음에 일본군이 실제로 나서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청군의 공격을 받아서 일본 공사관이 또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수하는 비용. 이 비용을 또 배상해 주는 거야. 자, 두 번째, 텐진조약.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특이한데요.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거예요. 청과 일본 사이에. 그래서 양군의 군대가 철수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파병할 시에 사전에 연락하자.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한성조약, 텐진조약.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면 좀 이상하죠. 왜냐면, 제물포 조약은 다시 재물포 조약은 배상하는 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흥부랑 부식군인들이 반일 감정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일본 공산을 공격하고 일본 공산 진짜 막 불태우고 그러거든. 이해가 되잖아. 그쵸? 근데 한성조약이 왜? 갑신정변이 왜?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텐진조약은 실제로 그 급진기아파,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소위 말해서 이게 실패하면 결국 영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모의 무리들을 일본이 지원했잖아. 그게 실패했잖아. 그러면 조선 내부에서 일본은 입지가 더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청나라가 진압했으니까 청나라는 더 세지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둘이 철수하는데 왜 조선에 파병할 때 상호 연락하기로 하지? 여러분 청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선의 종주권이 있기 때문에 일본한테 이런 액션을 전혀 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본은 얘기가 좀 달라. 그러니까 조선과 이제 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군대를 파병할 경우에 이거는 중국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지금 일본이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여러분 보면 청과 일본이 똑같이 철수하고 만약에 군대 파병 시 문서로서 서로 쌍방이 미리 알린다. 이러면 여러분 일본이 청나라와 대등한 파병권을 가진 거거든. 그럼 일본이 유리해진 거잖아. 그러면 이건 스토리가 하나도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걸 전부 이토가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나면 이제 고종이 열받은 거지. 왜냐면 이건 엄연한 내정 간섭이잖아. 그래서 남의 나라 내부에 왜 너희들이 간섭을 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고종이 일본 공사를 불러서 강하게 항의를 해요. 됐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토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야. 이 판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모르쇠야. 무슨 말인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굉장히 근데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죠.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나름 전략적일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세게 나가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진짜 몰랐다는 거야. 니네 젊은 관료들한테 속았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니네들 밀란이 일어난 줄 알았다. 그래서 도와달라 그래서 군대를 보낸 거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청나라 군대야. 아, 그래서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서 철수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또 공사관이 공격당하고 일본인들이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젊은 관료들조차도 제대로 그러니까 니네들이 단속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배상해라. 이해됐죠? 그래서 무조건 적반하장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배상을 받아가 이 한성조약이야.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재물포조약, 한성조약이 대충 공부하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모굴란 재물포조약은 약간 이해가 되는데 한성조약이 무슨 상관이야.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텐진조약은 이게 얼마나 일본이 급했냐면 이토가 직접 날아가요. 그래서 이토가 직접 날아가서 북양 대신 리용장을 만나요. 그래서 이게 이용장과 이토. 그래서 이회의야. 그래서 이토가 워낙 보통 얘기가 아니어서 그 이토랑 얘기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말하다가 그냥 눈 뜨고 있는데 코베가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토가 가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아까 제가 갑시정변 배경 얘기할 때 청포전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청나라 프랑스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잘 되고 있냐? 잘 되고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토가 얘기했던 굉장히 탁월한 동북아 전략이 뭐냐면 근데 이 전략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는 하라 그래도 쉽지 않아요. 진짜 역겹지.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탁월하죠. 그래서 이토가 죽고 나도 일본이 외교 노선을 버리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아시아 단결론이야. 대동아 단결론. 그래서 실제로 그 이토가 얘기했던 소위 말하면 동양 평화론이죠. 이토가 얘기했던 동양 평화론. 그죠? 이게 뭐냐면 아시아 단결론이에요. 아시아 국가들끼리 특히 한중일 3국은 단결해서 누구를 막아놔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서양 놈들이 몰려오잖아.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세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막 우리끼리 싸워. 그러면 서양 애들 입장에서 너무 땡큐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어부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차례로 다 서양 세력들한테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이 아시아 3국이 단결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전략이 되게 탁월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토가 죽고 나도 이토를 나중에 안중근이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북만주 하얼빈에서 우리의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끝을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토가 죽고 나도 사실은 이 전략을 얘네들이 바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2차 대전 때 보면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대동아 공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다 단결해서 공영 함께 발전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토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하지 않았냐. 서로가 도와야 된다. 아니 너 프랑스랑 잘 싸우고 있냐. 뭐 잘 싸우고 있겠어요? 당시에 프랑스가 제국주의 2번 국가인데 잘 싸우고 있겠냐고. 그런데 이제 이토가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일본이 니네 도와줄게. 우리는 항상 니네 편이다. 우리가 우리 서로를 믿어야지.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군대를 바로 보내서 막 같이 싸울 수는 없고 그럼 이게 프랑스와 또 우리의 전쟁이 되니까 그러니까 물자든 뭐든 우리가 뒤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꺼내는 거야. 니네 지금 조선에 남아있는 군대 1500이 있던데 정예병력 그거 왜 안 데려가냐야. 지금 프랑스랑 싸우려면 군대가 부족하지 않냐. 우리가 물자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지원할게. 그래서 군대 빼서 가서 빨리 프랑스랑 싸워서 꼭 프랑스 놈들이 이기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도 지금 여러분 일본도 조선 공사관에 군대를 배치해놨잖아. 그 만약에 우리 때문에 그럼 신경 쓰여서 네가 군대를 못 빼면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하냐. 우리가 우리를 믿어야 된다. 결국 우리의 이런 모습을 결국 서양 놈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얘네들이 이거 바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면 우리 일본도 군대 싹 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공사관 경비들 그거 싹 다 2개 정도 다 빼겠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또 네가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조선에다가 군대 확 보낼까봐 만약에 그게 불안하면 그러면 우리 서로 문서에 사인하자. 그래서 서로 문서에 사인해서 이게 텐진조약이에요. 군대 둘이 동시에 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군대를 파병할 시에 문서로서 미리 알리도록 하자. 서로 페어플레이 하자. 이해됐죠? 서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토가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프랑스 전쟁에서 실제로 청나라가 계속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용장은
사실은 그 조선에 있는 물론 1500이 아주 큰 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정예병력이기 때문에 일반 군대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한 명이 아쉬운데 그래서 텐진조약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 갑신정변에 어설프게 개입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조선에서 세력이 죽고 잘못하면 끝장날 상황이었는데 상황을 이토가 역전시킨 거야. 됐죠? 그래서 한성조약, 텐진조약 조심하셔야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계입니다. 자, 한계는요. 한계. 갑신정변의 한계는 일단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일부 성각자들의 이 서천 위로부터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민중들, 대다수의 관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14개조 정강 이런 데 보면 당시에 조선 농민들의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였던 토지 개혁이라든가 당시에 사회적 경제적 불균등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그 민중들이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절대 손잡지 말아야 될 외세와 손잡았죠. 그 외세, 당시에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본과 손을 잡은 거야. 그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결국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에 이제 개화는 그러니까 쇠퇴한다, 뭐 약화된다. 보통 교과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의 진짜 개화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진짜 개화의 개자도 못 꺼내요. 개하는 순간 침입하고요. 개하는 순간 영모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섣불렀던 거죠. 너무나 어설펐던, 너무나 급했던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게 한 나라를 도모하는 건데 집에 있는 물론 지인의 집들이 아무리 잘 살고 잘 나가는 집안이라 하더라도 집에 있는 노비들 모아서 뭐 한 100명 좀 넘게 모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거 갖고 한 나라를 도모한다는 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군대는 아예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나마 일본한테 요청해서 일본 경비병들이 좀 도와주는 거. 거기에 근거해서 정변을 일으킨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청나라 군대가 오잖아요. 그런데 뭐 일본이 군대가 뭐 한 2, 300, 그 다음에 이 젊은 친구들이 모아놓은 게 뭐 한 100명. 해봐야 얼마야. 그러니까 이 중과부족이잖아. 그래서 일본 공사가 뭐라 그러냐면 김옥균한테 뭐하냐 이거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빨리 니네도 저 군대를 불러라. 그랬더니 옆에서 김옥균이 계속 웃고 있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뭘 계속 멋쩍게 웃고 있는 거지. 뭘 불러? 다 왔는데. 우리 집에 노비 싹 데리고 온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 뒤로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공사가 야 니들 또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청나라도 뭐든가 우리가 다 알아는 거야 지금. 그 니네는 뭘 준비한 거야. 그래서 일본 공사가 그 자리에서 철수. 그러면서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철수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 군대 어떻게 만나요? 막아요. 그 1500을. 됐죠? 자, 그래서 거기서 저항하던 홍영식은 사실은 그 자리에서 죽고요. 그 다음에 김옥균, 박영현, 서재필 이런 인물들은 서광범 이런 인물들은 그 일본 군대를 또 똘똘 따라가지고 일본 공사관으로 들어가요. 일본 공사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해법권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사실은 공사관을, 그러니까 군대가 뭐 투닥투닥 하면서 이제 몇 번 뭐 쏘고 하지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다가 더 이상은 공격 못 하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물러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일본으로 망명하게 돼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가 미래 병기로서 자신의 사랑채에서 준비했던 이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요. 됐죠? 뭐다?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개화는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등장하려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개화파의 90년대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중에 등장해. 그래서 이들이 다시 등장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독립협회예요. 됐죠? 네, 그래서 자 독립협회 편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은 이렇게 허망하게 3년 만에 끝나버립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뭐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이제 한반도 이후의 정세인데, 자 한반도 이후의 정세에서는 외교의 변화. 그러니까 이모군란 갑신정변 요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후에 청나라 내정습이 너무 심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조선이 러시아를 한반도에 끌어들여요. 그래서 청나라의 중재 없이, 그러니까 당시에 청나라가 고문으로 보내놨던 독일인 멜렌도르프를 통해서 러시아와 만납니다. 됐죠? 그래서 조로 소통상 조약을 체결해요.
이건 기억나시죠? 84년. 되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조선과 러시아가 이게 조금 더 관계가 좀 밀착됐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자, 그러면서 발끈했던 게 누구냐면, 영국이야.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조선에게 그러니까 무력 시위를 했던 거문도 사건. 됐죠? 그리고 한반도 중립화론. 자,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요건 이제 둘 다 85년 사건인데, 뭐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갑신정변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정세를 보여주는데, 자, 요것들을 전부 합하면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한반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자, 무슨 얘기인지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저희들이 이 근대개항기를 얘기할 때 계속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러니까 한반도를 사이에 놓고 지금 누가 대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대립의 축이 그러니까 일본과 청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그죠? 그리고 청. 이렇게 지금 한반도에서 계속 애들이 각축을 벌이고 대립하고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요. 러시아도. 됐죠? 러시아 멀지 않은 곳에 있죠. 그리고 이 러시아와 조선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발끈한 게 누구냐면 영국이야. 당시에 제국주의 일본 국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영국 함대가 우리의 거문도를 불법 점령해요. 그리고 이제 조선과 러시아의 무력 시위라는 거야. 니네 조로 통상조약 맺고, 그 다음에 비밀협약, 그 다음에 뭐 군사적으로도 뭔가를 맺는다며. 이러면서 이제 영국이 발끈한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의 극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그냥 있는 거 지키고 러시아만 막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뭐야? 중국과 인도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대략 13억. 뭐 13억 좀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좀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건. 그리고 인도죠. 그죠? 근데 인도가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구가 11억, 12억 얘기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도가 이미, 중국의 인구를 넘어섰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인도가 진짜 인구 파악이 잘 안 되는 나라거든? 그래서 인도 인구가 사실 이미 중국보다 많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둘을 합하면, 진짜 25억에서 30억으로 가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진짜 아시아가 그냥 인도랑 중국이잖아요. 인도랑 차이나 아니야. 맞죠? 그런데 영국이 인도는 무굴 제국을 없애버리고 영국 여왕령 인도 제국을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직할제제인 식민지로 가고, 그 다음에 청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이 청나라에 침략을 해서 주요한 이권들을 막 챙겨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인도와 청나라를 가졌잖아. 근데 뭘 더 가져? 여러분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분할 법칙은 뭐냐면 기브앤테이크야. 내가 아무리 많이 갔더라도 다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 열간 것도 조금씩은 줘야 돼. 그래야 이게 지속 가능하고 공존이 가능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진짜 다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극동아시아 전략은 한반도를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조선을 먹겠다는 게 아니라 영국은 뭐냐면 러시아의 남하만 막으면 돼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영국은 당시에 러시아는 제가 앞에서 그 연해주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유럽에서 그러니까 가장 후진국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산업혁명도 가장 늦게 터지고 그래서 늦게 발생하고 가장 후진국 중에 하나지만, 영국은 이 러시아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늘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은 그냥 북극에 앉아가지고 그냥 콜라나 빨고 그냥 곰탱이처럼 저러고 있지만, 쟤네들이 이제 콜라 이제 맛 없는데 나 콜라 그만 먹을래. 그러고서는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선을 돌리면 얘네들이 무섭게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가 더욱 팽창되는 것, 특히 러시아가
그러니까 바다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부동항을 갖는 걸 엄청나게 견제했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가 유럽 쪽에서 여러 번 남하를 시도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17, 18세기에 정말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게, 그리고 천년 로마 제국, 그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킨 게 오스만 투르크거든. 근데 그 오스만 투르크가, 그 오스만 제국이 19세기 맛이 가요. 그러면서 이제 지중해 주인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러시아가 몇 번이나 발칸,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러시아의 남하가 번번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크림 전쟁, 러투 전쟁 다 실패해요. 그 누구 때문이냐? 영국이 미친 듯이 와서 막는 거야. 그러니까 너만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안 놔두겠다. 됐죠? 그래서 영국이 이걸 계속 막았다고. 근데 지금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뺐고 지금 남쪽으로 일부 내려왔잖아. 그리고 지금 조선 방향으로 더 내려온다? 그러면 영국이 절대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발빠르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영국의 이런 우려가 사실 여러분 완전 기우는 아니잖아. 정말 입세이가 되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실제로 어떻게 돼? 영국은 찌그러지고, 특히 2차 대전 이후는 세계를 두 초강대국이 양분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파란 나라들의 세계, 소련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가 소련이 되는 거죠. 소련을 중심으로 한 빨간 나라들의 세계. 그래서 정말 세계가 이렇게 냉전 체제로 가게 되잖아. 동서냉전. 그죠? 그래서 정말 러시아가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극동화 전략이 뭐라고요? 러시아의 남하만 막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요거 그냥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일본은 그래서 항상 뒤에서 미는 게 누구냐면, 근데 영국이 거문도 사건 이후에도 보면 계속 이렇게 와서 근데 러시아를 계속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영국이 좀 멀어? 물론 뭐 영국 쪽에도, 그러니까 중 쪽에도 뭐 이제 영국 좀 있고 하지만 그건 뭐 보남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를 얘가 커버하고 있는데 나름 그렇잖아요. 계속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영국이 이 청나라가 러시아를 막는다? 그럼 이제 뭐 지금 청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권을 뺏어가고 있는데 청나라는 뭐 상황 장난 아닌데? 응? 완전히 진짜 종이오랑인데? 그 다음에 조선을 보니까 야, 이 조선 상황이 뭐 더 슬픈데? 뭐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나마 이 북동아시아에서 좀 똘똘한 게 누구야? 일본이라는 거야. 그래서 영국의 전략이 결국은 누굴 미는 거예요? 일본을 밀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뒤에도 옆에 여러분 이제 나올 얘기예요. 우리 국권 피탈, 그 다음에 그 뒤로도 계속 나올 얘기야. 항상 일본은 누가 밀어요? 영국과 미국이 밀어요. 됐죠? 그래서 자, 일본 뒤에는 누가 있다? 영미가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일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영미! 누가 있다고요? 영미가 있는 거야. 영국과 미국이 항상 일본을 밀어요. 됐죠? 자, 그래서 나중에 뒤에 이제 뭐 요 얘기는 뒤에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영국, 러시아도 멀지 않은 곳에 있죠? 그 다음에 뭐 프랑스는 뭐 멀리 있어? 프랑스. 그쵸? 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수많은 뭐 열강들. 그 다음에 뭐 미국도 멀지 않은 곳에 있죠. 미국. 그 다음에 뭐 독일. 이런 많은 열강들이 지금 한반도에서 대립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결론. 그래서 거문도 사건, 한반도 중립화론 전부 뭐라고요?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자, 독일 영사, 당시에 독일의 외교관이었던 독일 영사 부들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얘들아. 아니, 여러분, 독일이라고 왜 한반도에 관심이 없어? 지정적으로 보면 이 한반도가 너무나 요충지인데. 근데 독일이 이렇게 부들러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꽉 차 있잖아. 그래서 야, 이건 나한테까지 차례가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독일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거니까 다 먹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독일 영사 부들러가 야, 이거 전쟁 나겠다. 그래서 여기를 중립지대로 만들자. 중립. 다 먹지 말자. 전쟁 날 것 같아. 여기 먹으려다가 얘도 쟤도 다 와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중립지대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독일은 한반도에서는 크게 뭐 영향력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머지 국가들이 독일이 지나가다 한마디 하니까 뭐라는 거야? 야, 너는 그냥 가던 길 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독일 영사 부들러가 혼자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가던 길 가요. 됐죠? 이게 조선의 중립화론이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리고 나중에 6.1준도 자, 부들러의 말이 맞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를 보존하는 가장 외교적으로 가장 좋은 전략은 중립화론이다.
이러면서 6.1준도 중립화론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이게 조선 정부에 의해서 뭐 받아들여지진 않고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선 타이밍이 뭐 사실은 그렇게 뭐 좋지 않은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갑신정변 이후에 텐조약을 맺으면서 청나라의 군대도 일본 군대도 좀씩 빠져나가면서 나름 어떤 열강들에 의해서 좀 압박을 받는, 조선의 압박을 받는 게 좀 약화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립화론 카드를 꺼내서 그러니까 지금 나간 청나라와 일본이나 이런 이제 주변 국가들을 좀 자극하는 거에 대해서 조선 정부가 기본적으로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다 했고요. 자, 그다음 자, 이제 대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79페이지. 자, 여러분 문제 2번 한번 보시죠. 2번 갑니다.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요. 자, 시작할게요. 자, 우정국 총판 홍영식이 우정국 축하위원회 열리면서 박국의 여러분 여기서 끝났는데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 우정국 총판, 홍영식, 우정국, 개국 축하위원 거의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답밖에 불길이 치솟았대. 뭐 사고가 터졌네. 그랬더니 민영이기. 그래서 불을 끄려고 먼저 나왔는데 자객 5명이 잠복하고 있다가 칼을 휘둘러서 민영이 칼침 맞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중상을 입고 대청리에 쓰러졌대요. 좀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칼침 맞았다고 그랬잖아. 자, 무슨 사건이야? 갑신정변. 그런데 문제는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입니다. 자, 갈게요. 자, 1번. 김기수가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됐다. 여러분, 이게 이제 1차 수신사인데, 요거는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입니다. 강화도 조약. 이게 76년이고요. 자, 평양 간민이 제너럴 쇼먼은 언제야? 이거 대원군 때 아니야. 66년. 그죠? 그래서 순서가 병인박해, 제너럴 쇼먼, 병인양요, 오페르트, 신미양요. 척업이 그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의 군함 운요, 여러분 운요가 영종도 공격한 게 운요 사건 아니야, 운요 사건.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의 직접적 배경이 되는 75년이잖아요. 박 교수가 삼정 이정청, 이건 여러분이 정대사에서 했는데, 그리고 박 교수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했었어요. 아니, 요 전강의에서도 했었어요. 이거 언제라고요? 이건 철종 때야, 철종.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청과 일본 사이에 뭘 맺었다고요? 텐진조약. 됐죠? 그래서 갑신정변은 뭐라고요? 한성조약, 텐진조약. 이모군란은 뭐라고요? 제물포조약.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까지 말씀 다 드렸네요. 다 했습니다.